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라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무언가 시작할 때 항상 기대감을 갖는데요. 이번 한 달 우리 증시도 이 기대만큼을 충족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오늘 인사를 나눠야지 생각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자, 작년 이맘때쯤에요. SG증권발 하한가 이슈 기억을 하시죠? 이 이슈가 아주 커지기 전에 한 3달 전에 이 관련된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상 조짐을 보이는 종목들을 포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과 오만한 인터뷰에서 많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켓나우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10시 구간 시장 상황 짚어보고 올게요. 오랜만에 시원스럽게 올라주는 코스피입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었잖아요. 장중 고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2670선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도 840선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843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틀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43.65선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수급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지금 8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3일 만에 순매수세 들어왔는데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올 들어서 계속 꾸준히 샀던 외국인이 좀 팔아서 걱정이 컸습니다. 기우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 유지가 될지 이번 한 달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도 좀 많이 사주면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1,300억 원 넘게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살펴볼게요. 크게 코스피와 모습이 다르진 않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그렇지만 이 매수 물량을 좀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후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 전환될 수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기관 쪽에서 180억 원 크게 지금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각각 15억 원, 183억 원 매수 우위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종목 얘기는 2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처음 인사 나눕니다. IS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시 구간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돌발 변수라고 한다면 결국 한미반도체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급 공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나 아마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못 따라간다라고 실망감을 좀 가지고 있으실 분들이 많을 법한 저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IT라든지 제약바이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인 또 월 초에 첫 거래일이니만큼 너무 공격적인 어떤 변화를 주시기보다는 오늘 장 중후반부까지 수급의 확인을 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수급의 숫자와라든지 유입의 속도를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6월달 같은 경우에는 큰 이벤트가 딱 2가지가 있죠. 엔비디아 액분 이후의 거래,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이 6월 말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반도체 IT는 계속해서 관망 장세를 보이면서 뉴스가 있는 쪽에 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의 섹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라든지 실적에 대한 베이스 혹은 새로운 공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기업들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쪽을 미리미리 조금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는 섹터가 있다면요, 꼽아주세요. 일단 반도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하셨을 것 같아서 반도체를 좀 제외하고 놓고 보면 저는 크게 봤었을 때는 자동차 부품 쪽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난 주말 현대차라든지 기아 혹은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하나 나왔죠. 전 차종에 대해서 모두 이제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이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대 5월 기준으로 굉장히 높은 수출 데이터를 우리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지금 반응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서 모든 이제 글로벌 탑5 안에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크아웃 우려감은 있지만 여전히 하반기까지 저는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차량이 많다라는 것은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더 많은 마진율을 남길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서는 대원경업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하이브리드 부품주 하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하죠. 코리아 FT와 이제 세방전지. 하지만 이제 이쪽보다도 새롭게 떠오르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그쪽을 보는 게 지금은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연강업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국내 최대 코일 스프링을 제조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코일 스프링을 통해서 구동 모터라고 하는 부품을 만드는데 지금 현재 현대의 아이오닉 7에 이 구동 모터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구동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에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뭐 투싼이라든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기존 제품에도 들어가고 새로운 차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바로 이 구동 모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새롭게 떠오르는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주로서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실제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대연강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은 미국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또 한 군데가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죠. 바로 인도 시장에 대한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인도 쪽에 대한 매출 비중도 제법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하이브리드 부품주에서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이 대연강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살펴볼 곳이 있다면요? 일단 오늘 쉬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주 후반 혹은 6월 달을 좀 노려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 중에 저는 이렌텍이라고 하는 중소형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뭐 원자재건 뭐 부품주건 참 힘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ESS 에너지 저장 장치만큼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가 모으면 그거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기에 우리가 이쪽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 대해서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니까 우리나라께 들어간다, 중국께 들어간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쪽보다도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겉에 표면에 배터리 팩케이스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에 이미 고객선을 가지고 있는 이렌텍은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본다면 가격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크게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참 오늘 2차 전지 주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형성을 해서 들어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또 로스콧이라든지 이러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서 저는 이렌텍이라고 하는 기업의 추이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연강업과 이렌텍 살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인사드릴 때 소개를 잠시 해드렸었는데 작년에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터졌을 때 한 석 달 전에 먼저 관련 종목들 좀 이상 조짐을 포착하고 얘기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테이버 김태형 작가와 오늘 얘기 나눠보려고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TV 시청자분들이랑 또 처음 인사 나누시는 거니까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죠. 저는 일단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이라고 항상 표현을 하는데 네. 주식도 진심이고 방송도 진심인 테이버라고 합니다. 네, 아주 간결 주식하는 방송인, 방송하는 주식인 좋습니다. 방송하는 주식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루에 그러면 일어나셨을 때 그리고 주무실 때까지 루틴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침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제 시황을 유튜브에다가 이제 올리고 라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부 방송하면서 오전 매매하고 그리고 오후장은 마감 한 2시 반 정도까지 보고 난 뒤에 자요. 자고 난 뒤에 오후 한 6, 7시에 일어나서 그러고는 또 국장 마감 다시 한번 다 보고서 확인하고 이제 또 라이브를 하죠. 네. 방송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라이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장 매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중에는 거의 이제 하루에 이제 2번 자는 그런 루틴으로 살고 있습니다. 젊은 주식인의 투자 원칙이 어떨까도 궁금해가지고 오늘 그런 것도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일단 우리 시장 흐름 좀 볼게요. 오늘은 뭐 그간 많이 내렸으니까 뭐 코스피 자체는 지수 자체로는 1%대 상승세 나오고는 있는데 상반기에 딱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명확했죠. 하반기에는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상반기에 주도했던 섹터 중에서 AI랑 반도체라고 함은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도 똑같이 계속 뭐 주도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주말 사이 뉴스도 전해졌는데 컴퓨텍스 2024라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제 대만에서 뭐 TSMC도 마찬가지일 거고 엔비디아, AMD 모든 기업들, 인텔까지도 가가지고 다 AI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젠슨 왕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미 3년 뒤, 4년 뒤에 이런 좀 본인들의 계획까지도 다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하나의 팩토리로 돌아가면서 AI가 우리가 산업혁명처럼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만큼 이게 뭐 본인의 물건을 팔기 위한 뭐 그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지만 실제로 우리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만큼 AI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결국 핵심이 되는 거는 주도주인 반도체와 AI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 방향을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논란처럼 HBM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도권을 쥐고 가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론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고 하이닉스가 이제 다음 세대부터는 EUV를 도입해야 되는데 그 공정상에서 어떠한 뭔가 진척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품이랑 우리가 변압기, 전선 이런 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변압기와 전선은 약간 원자력과 친환경 쪽으로 약간 수급이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섹터에 또 대형주 하나가 또 IPO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급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단 실리콘투라고 하는 기업이 계속 이제 좀 이제 선두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얘기가 슬슬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포워드 PR도 20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리콘투를 좀 중심으로 조금 화장품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건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화장품이나 뭐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섹터 순환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로 다시 돌이켜보시면은 작년 이맘때 변압기가 엄청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올라오는 모습에서 야 변압기 좋다라는 얘기는 나왔었는데 그게 8월을 고점으로 찍고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조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다시 또 한번 불을 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조정 구간이라는 곳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화장품이나 변압기, 뭐 전선 이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수급이 튀어서 넘어가는 곳을 지금 우리가 친환경을 볼 거냐 아니면은 뭐 방산이나 조선과 같이 실적이 계속 늘어나는 쪽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디스플레이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OLED 쪽으로 좀 돌려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섹터 순환매 관점으로 이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잡고 그다음에는 수출 실적이 늘어나는 섹터 순환매에서 어떤 섹터가 걸리는지를 계속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은 하반기에도 좋은 투자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우리가 해보기 전에 지금 계속 저희 속보로 나와서 그 내용을 잠시는 언급을 하고 가려고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화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고 이 탐사 시추 승인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언급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요? 일단은 뭐 관련돼 가지고
과거부터 포항 앞바다에 가스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왔었고, 그리고는 포항 앞바다에 실제로 가시면은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래가지고 천연가스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약간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불을 붙여놓고 계속 태우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동해 쪽에 우리가 과거부터 메탄하이드레이터 같은 좀 우리가 돈이 될 만한 자원이 묻혀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 있었으나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경제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따로 뭐 이슈가 안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게 되게 좀 이슈가 될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7강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을 한다 그러다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건 뭐 외교적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러고는 우리나라 주변이 이게 워낙 오래된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되게 오래된 그 지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이제 그 석유화학 자원을 석유 화석 자원을 화석연료 자원을 캘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과거부터 가능성은 있었지만 경제성은 없다라는 얘기는 나왔었고, 또 너무 오래된 지질 구조다 보니까 그래봤자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동이나 아니면은 북해 지역이나 미국처럼 그 특수한 지질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은 지금 캐면은 경제성이 과연 있을까로 생각을 해보시고 단기 테마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반도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 이제 분할도 앞두고 있고, 엔비디아 현 시점에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어떤 포인트들을 염두에 둬야 될지 우리 작가님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늦었죠. 그래요. 2,000달러 얘기도 하던데, 물론 네.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뭐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게 한 1,300불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 주가라는 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목표 주가는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주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1,000불에서 1,100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1년 뒤까지 20%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이 이제 좀 확보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는 오버밸류임에도 불구하고 따라서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스플릿이 있습니다. 그럼 스플릿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재료로서도 삼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지금 시장 색깔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실 때 뭐 지난주에 델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그다음에는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만 하면은 좀 밀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는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시장 상황의 나스닥 전체 밸류에이션, AI 기업 전반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은 그거는 아닌 상황이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영업이익률이 한 68% 정도 나오는데 PER도 68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기업이고 돈을 워낙 잘 버는 기업이니까 고평가임에도 우리는 계속 매수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지난 한 6개월 동안 2배 이상 올라온 상황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고는 계속해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분석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과연 AI 혹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 시장 전체를 엔비디아가 다 먹었을 때, 우리가 유사하게 이제 작년도에 2차 전지 얘기할 때 비슷했었죠. 우리가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가 다 먹었을 때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까지 확인하면은 2차 전지 업계가 어느 정도의 숫자를 보여줄 거다라는 예상을 하듯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AI 데이터 센터를 본인들이 다 먹게 되면은 매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시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좀 현실적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업사이드를 한 20-30%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더 어찌 보면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재 경제 구조 상에서 AI, 데이터 센터 혹은 뭐 이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의 매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시가총액이 좀 있으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 여기서 2,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애플과 마소를 합친 수준만큼 엔비디아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1,000조 간다라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2,000달러는 언젠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전히 이제 뭐 단기로 급등한 부분을 좀 소화해야 되는, 그것도 스플릿이라는 재료까지도 소멸되고 난 뒤에 수급까지도 체크를 하고 난 뒤에 그때 따라서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 HBM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했었어서 네. 어떻게 보셨어요? 삼성전자는 개인적으로 HBM을 하든 못하든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뭐 계속 나오는 게 낸드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디램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놓고 보시더라도 전년비로 10% 이상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최고 반도체 매출액을 달성하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많이 성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냐 해서 일단 주말 사이에 약간 균열이 발생을 했고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0%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네. 그 원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 정도 썰은 돌았지만 확정 비슷한 뉴스가 나온 건데 하이닉스가 이제 한미반도체에다가 이렇게 장비를 납품받다가 이제 한화랑도 개발해서 한화에서도 납품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공시가 됐다고 대중한테 많이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미반도체의 독점 구조가 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로 돌려보면은 한미반도체가 IR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고객사는 삼성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이랑 거래가 그렇게 좀 활발하지 않았던 한미반도체 기준에서 우리의 이제 제일 고객은 삼성이다라는 거는 삼성이랑도 거래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냥 한미반도체 IR에서 뭔가 한 번의 이슈로 끝났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구나 넘겨짚을 수 있겠으나 지금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는 그 장비를 하이닉스 측에서 이제 이원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한화에다가 거래를 틀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통과한다 그러면은. 그럼 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한 고객이라도 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부분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 장비의 문제 혹은 뭐 공정에 대해서 고집을 부렸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겹쳤으나 많은 분들이 유추하기로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탈출구가 보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지금 하이닉스는 제자리 걸음하는 이유. 예. 여기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 혹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그런 뷰에서 삼성전자에 좀 더 플러스 이점이 있겠네라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하이닉스는 호재가 모두 다 반영된 주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삼성전자는 악재가 모두 다 반영된 주가였다. 그러니까 지금 역에서 반대로 이제 될 수 있겠죠. 오히려 SK하이닉스한테는 삼성전자라는 경쟁자가 등장하면 악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가능성이 열린 거기 때문에 이건 또 반대로 호재가 쌓이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롱숏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욕하고 TV에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안 된다 아이고 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건 이미 많이들 아실 거고 그럼 여기서 오히려 더 HBM에 대해서 확정적인 기사가 안 나왔는데 주가가 쭉 올라가면은 그때가 또 비중을 줄일 기회다라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반도체 경쟁 엄청 치열해지는데 정부가 지난주에 이제 26조 반도체 관련 정책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직접 보조금 없어서 결국에 요거 아쉽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나가서 받는 보조금들 보시면 50조를 받니 얼마를 받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인텔에다가 마이크론에다가 TSMC에다가 하이닉스에다가 삼성전자에다가 모두 다 10조 원이 넘는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그런 돈들을 앞으로 이제 혜택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본인들이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을 맞추면은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 근데 그거 까놓고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는 주고 있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시장에서 평가하기도 생색내기다. 별로 이슈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이라고 많이들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TSMC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을 오히려 우리나라에 유치하려는 노력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반대로 옆에 있는 일본을 생각하시면 일본은 TSMC 유치하기 위해서 돈 뿌렸고요. 마이크론도 신규로 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글로벌에 있는 많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일본에 있는 이유는 일본이 어찌 보면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만 일본에 있는 그런 정책들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R&D 센터는 많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진출해가지고 공장을 짓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고요. 있어도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참 일본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기 위해서 공장을 현지화하고 있다.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투자 문화 혹은 기업 문화, 정책 문화에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지만이 미국 시장으로 유럽 시장으로 직접 진출하라는 그런 EU와 미국 정부의 요청을 조금 더 이제 뭔가 본인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한국에 남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한 5분여 정도여서 속도감 있게 좀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그 기업 분석할 때 요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원칙이라든지 내용들을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무조건 하나만 보시면 된다. 영업이익률 보셔라. 네,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돈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남긴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엔비디아가 물건을 팔아서 70%씩 남겨먹는 이유는 그 기업의 경쟁력이 70%의 돈을 어찌 보면 폭리죠. 네. 폭리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기술이 모두 녹아있고 그다음에는 그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그게 다 녹아있는 게 결국 영업이익률, 그 5글자, 그 한 숫자로 좀 이게 우리는 뭐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먼저 보셔라.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투자하지 마시라. 우리가 차트가 좋고 수급이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결국 주식은 우리가 뭐 실적에 따라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적의 핵심은 영업이익률이다.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증권사, 은행, 자동차들 올 연초부터 많이 올라왔는데 주주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총주주환원율 혹은 뭐 배당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주환원이 얼마나 되는가가 결국에는 주식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본질 없이 투자하는, 본질 없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뭔가 하나가 비어요.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때, 물려 있을 때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안전 마진이 얼마지? 하면 없거나 그 물음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식으로 주주환원을 하겠습니다라고 공시를 한다라는 게 지금 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주환원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 그리고는 재고 상황, 수주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는 제가 고금리이기 때문에 핵심으로 삼는 거는 매출이 지난 2년, 지난 3년, 지난 4개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으로 보셔라. 그게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은 그 이유를 찾으셔서 이유가 합당하다 그러면은 그때 투자를 하시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거나 그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 지금은 실적으로 가는 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신경 쓰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질문할게요. 이 주가 조작 여전히 좀 손방망이 쳐버린 것 같아요. 라더견 씨도 보석으로 나왔다고 하고 뭐 네. 관련자들도 불기소 로 된 것 같은데 그 최근에 나온 얘기 미국 페어펀드 같은 거 우리가 좀 비슷하게 한다 이런 거 궁금해했다라는 얘기 있던데 네. 뭐 실효 있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의 문제는 법체계입니다. 법체계가 문제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로 죄가 있어야 되고 그 증거가 나와야 되고 그 증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다른 법률들과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 가지고 이게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렇게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징벌적으로 처벌한다라는 그런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는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법의 근간부터가 점점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 지금 우리가 많이들 답답해 하실 거예요. 교통사고, 음주운전 혹은 기타 많은 그런 범죄 행위에 있어가지고 왜 제가 징역이 저거밖에 안 나오냐.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법 시스템 체계의 한계점 때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증권계, 우리가 뭐 경제계에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뭐 특가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를 뜯어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안 당하도록 똑똑해지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더 본인의 레벨 혹은 본인의 판단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테이버 김태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시간은 석지연 바이오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오플로우 얘기 먼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인슐린 펌프 개발사죠. 네. 코스닥 상장사인데 이 이오플로우가 글로벌 1위 기업과 특허 소송 과정에서 좀 유리한 국면을 맞이했다. 이런 영향에 최근 주가도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짚어주세요. 네네. 그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인슐린 펌프를 상용화한 곳이 이제 1위 기업 인슐렛인데요. 이 인슐렛이 이제 이오플로우가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7일에 미국 법원이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 제기한 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결론을 내면서 그동안 가처분 신청 때문에 이제 판로가 막혀있던 유럽 지역에서 이오플로우가 다시 이제 제품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도 지난달 22일 날 이제 보도 자료를 영문으로 내면서 이오패치라는 그 제품의 유럽 판매가 다시 가능해졌다라고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해당 소식이 이제 공시로 나왔었는데 그 공시 이후에 주가가 지난 8일 종가 기준 5,230원에서 지난달 31일까지 약 3주 좀 넘는 기간 동안 136%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이오플로우 인슐린 펌프 이오펜치 네, 요거 이오펜치. 어떤 제품인지 좀 네.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오패치는 이제 펜이나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하 지방이 많은 이제 신체 부위에서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웨어러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인들의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인슐린을 지속해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일회용 이제 인슐린 주입기인데요. 크기는 스마트워치랑 좀 비슷하고 네. 보통 잘 보이지 않는 뭐 팔 위쪽 부분 뭐 이런 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번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인슐린을 이렇게 공급해야 할 필요가 없고 또 완전 방수 기능이 있어서 수영 같은 걸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슐렛 있잖아요. 인슐렛이 시총이 17조 원에 달하던데 네. 사실상 골리앗이 다윗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한 셈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일단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게 궁금하고 일단 두 기업 제품이 그렇게 비슷한가요? 일단 뭐 이오패치랑 그 인슐렛 제품 이름이 옴니팟인데 이 제품의 크기랑 무게가 이제 비슷합니다. 일회용 펌프 사용 기간이라던가 뭐 스마트폰 약물 주입 조절 기능에는 살짝 차이가 있긴 합니다. 먼저 인슐렛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이 인슐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니터링만 가능하고 최대 3일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이오플로우의 제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인슐린을 이제 넣을 수 있는 양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이 스마트폰 앱은 이제 인슐렛보다 네. 더 앞서서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거라서 좀 의미가 있고 또 교체 주기도 기존 인슐렛 제품이 3일이었는데 이오플로우는 3.5일로 늘렸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이 본안 소송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가처분 신청 집행 정지 요 결론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다시 판매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유럽 판매 재개 소식은 사실 이제 여러 의미에서 좀 긍정적입니다. 먼저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죠. 일단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이 이오패치를 사용할 수 있는 유럽에서의 잠재 고객 1,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뭐 사용자 10만 명, 그리고 5년 내로는 사용자 50만 명까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오플로우는 이제 소송을 하는 와중에도 이제 일부 유럽 국가랑 이제 뭐 국내에서 다 합쳐서 매출 66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 완전히 판매가 가능해진다면 이제 판매 재개 첫해 보수적으로 이제 사용자 6천 명을 잡았을 때 네.
단순 계산하면 매출 한 150억 원, 지금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죠. 그러면 매출 증가 말고도 이 기업 좀 기대해 볼 만한 긍정적인 요인이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아, 있겠는데요. 글로벌 1위 의료 기업으로 알려진 메드트로닉, 이제 미국의 기업과 이제 인수 협상 재개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소송이 특허 소송 제기되기 전에 이오플로우는 이제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이랑 1조 원 규모의 인수되는 인수 딜을 맺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인슐렛이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와 인수합병 계약을 일단 종료했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일단 종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이 이유는 빅딜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당시 이제 협상이 무산이 됐을 때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상호 관심은 매우 크다. 그래서 메드트로닉사에서도 본 계약 종료된 이후에도 이제 우리 회사와 인슐렛 간의 이 특허 소송을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좀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이제 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도 이 이오플로우와 메드트로닉의 인수협상 재개 가능성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온 그 리포트를 보면은 인슐렛은 이오플로우의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효력이 좀 소멸된다면 메드트로닉이랑 이오플로우 간의 인수협상 질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뭐 이런 이제 언급도 돼 있습니다. 일종 규모에다가 그것도 이제 글로벌 빅파마 인수 요 가능성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요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회사는 더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석 기자한테? 저도 좀 열심히 물어봤지만 이 대표님께서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이 다 끝난 게 아니고 어쨌든 이제 본원 소송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좀 뒤집힐 수 있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가처분 집행 정지 효력은 이제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료 판매가 다시 이제 막힐 수가 네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오플로우 경쟁 제품이 나왔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벤처기업 케어메디라는 곳이 올해 2월에 식약처로부터 인슐린 펌프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이 케어메디 제품은 이오패치랑 같이 전기 삼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좀 많이 유사합니다. 심지어 케어메디 창업자가 2014년에 이오플로우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플로우도 이 케어메디 제품을 좀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또 다른 좀 체크해볼 만한 그런 위험 요소들도 있나요?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오패치 임상을 좀 다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오플로우가 네. 이제 이 특허 소송을 겪으면서 이 제품을 이제 특허가 이제 좀 이제 겹치지 않게 바꿔야겠다 하면서 기구 설계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 설계 변경을 할 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법상으로는 이제 새로 임상을 실시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상에 다시 나선다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다. 이런 점이 조금 리스크로 찝히는데 일단 이오플로우 측에서는 재임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오패치를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이제 요구받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플로우 얘기 우리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지난달 좀 말쯤에 있었던 소식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를 승인을 했습니다. 치매 진단 기업들이 주식시장의 주목을 이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알츠하이머병의 유력한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예. 이 약은 일본 제약사 에자이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약입니다. 임상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투약 18개월이 되는
시점에 이제 위약군 대비 알츠하이머 진행을 27% 정도 막아주는 지연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네. 나타났습니다. 이 레켐비가 승인을 받으면서 알츠하이머병의 이제 진단 업체들도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플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알츠하이머를 혈액 한 방울로 조기 진단하는 제품을 상용화시킨 이제 코스닥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경우 이제 승인받은 날과 비교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40% 정도 이제 오른 상태로 지난주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이제 치매라고 네. 이제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확진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진단 검사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 같은 이제 혈액으로 진단한 기업뿐만 아니라 뭐 영상으로 이제 뇌 MRI를 촬영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그런 기업들, 뷰노라는 그런 뷰노 같은 이제 코스닥 네. 상장사 AI 기업도 덩달아서 주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슈로 뷰노라든지 유로피, 뭐 의료용사 AI 진단 기업들도 덩달아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레켐비가 처방 대상이 초기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기 진단을 통해서 좀 빠르게 환자군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세포 안에 이제 비정상적인 단백질,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이 유발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밀로이드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뇌세포가 이미 파괴되는 중증 치매 단계까지 간다면 여기서는 약을 아무리 써도 이 약효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증상 초기의 발병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약을 투약을 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식약처에서 허가된 약을 쓰려면 이 진단 그 중에서도 조기 진단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 속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이제 농도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뇌 속에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식 등이 이제 현재 조기 검사 방식으로 주를 이루는데요. 이래서 이제 미국 진단 1위 기업 로슈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 도나네맙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일라이릴리랑 함께 이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를 개발하는 그 측정 기술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피플바이오, 퀀타 매트릭스 그리고 이모코그 같은 기업들이 치매를 혈액으로 진단하는 기술들을 이제 활발하게 상용화했거나 이제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요새 치매 쪽도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주목을 하고 이 비만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이쪽도 시장 많이 커질 것이다. 뭐 최근에 지금 석 기자 기사 보니까 프로젠, 네. 뭐 먹는 비만약, 네. 뭐 개발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프로젠 같은 경우는 먹는 비만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대부분 이제 주사 제형 그리고 매일 맞아야 하는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상용화돼 있지만 프로젠 같은 경우 요즘 비만 치료제 개발은 뭐 월 한 번만 맞거나 뭐 많게는 3개월에 한 번 맞거나 또는 먹거나 이렇게 엄청 편의성을 개선한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네.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프로젠도 그 트렌드에 이제 탑승한 그 코넥스 상장사이고요. 네. 사실 임상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이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LB 파나진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장인근 대표 좀 만나고 오신 것 같아서 이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HLB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궁금하기도 하고 석 기자가 아마 만나면서 더 자세한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어떤 얘기에 가장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저는 이제 이 HLB 파나진이 글로벌 진단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이제 밝혔는데 그 방식이 혼자서 이렇게 혼자만 잘해서 성장 글로벌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HLB 파나진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진단의 영역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들과 연합군 형태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포부 또는 이런 청사진이 조금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추가 M&A도 이제 계속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파나진이라는 기업을 HLB에서 인수를 해서 이 HLB 파나진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인 단계고 이제 기존의 분자 진단 영역에서 최근에 면역 진단 사업까지 같이 하는 이 기업까지 인수를 하면서 분자와 면역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기업으로 좀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 네. 이런. 이 짧은 시간 동안 참 여러 기업의 내용들, 이슈들 다뤄주셨습니다. 석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연일 금투세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 전략을 변경하고 과세를 회피하게 되면 결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기재부 소관사항을 금감원장이 나서 발언하는 데 불편한 시각도 있지만 이 원장의 발언이 마냥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금투세가 영향을 미치는 건 자본시장이라는 데 공감을 하고요. 또 금투세 도입 당시와 시장 환경이 변화한 점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피자는 취지로 읽혀섭니다.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어느새 금투세가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금투세 폐지는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새 국회가 시작됐지만 21대 국회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 저만의 착각은 아닐 테죠. 이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할 일 시작도 못하고 있는 국회, hir난하기도 이젠 민망합니다. 주요 상임위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이나 대통령 축하난 수령 거부하면서 쓸데없는데 힘 빼고 있는 조국당이나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의 위신인 모양입니다. 앵커나우였습니다. 10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인데 일단 빨간불은 켠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이데일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